법의 체면 도진기 단편소설집. 너무 좋아하는 작가 도진기 작가님의 단편집이다. 총 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4편이 단편과 1편이 중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하시고 판사로 오래 일을 하셔서 주로 법과 재판이 작품에 많이 등장한다. 대표 작품으로는 변호사 고진 시리즈와 탐정 진구 시리즈가 있다. 그럼 이 책의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본다. 법의 체면. 법정 안의 분위기가 나른했다. 그중 판사의 표정이 가장 나른해 보였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피고는 차선을 넘어 질주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6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만신창이 신세가 된 큰 사고였다.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피고의 반성문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피고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하다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준 판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판사는 죄인을 용서해준 자신의 결정에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집행유예가 말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한 여자가 재판장을 소리쳐 불렀다. 누굽니까? 소리치는 여자에게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여자는 역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의 딸은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14개월이 되어도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가해자가 이렇게 용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여자는 항변했다. 가해자는 이미 합의를 한 내용이라며 일축하자 여자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때 둘 사이의 논쟁에 판사가 끼어들었다. 이번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준 것이라고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는 자신이 법대로 처리했다며 돌아가라고 말했다. 여자의 남편은 다리가 풀린 여자를 부축해서 법정을 나섰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괴한의 침입을 받고 입과 코에 테이프가 감겨 질식사를 당한다. 경찰은 살인사건을 조사하며 지문을 발견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 한편 변호사 호연정을 찾아온 노인은 자신의 재판을 도와달라며 연정의 사무실로 찾아온다. 자신을 변상일이라고 소개한 노인은 자신이 작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미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했다. 연정은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되돌리기 힘들다고 말해주었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노인은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했다. 폐암 사기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얘기한 노인은 죽기 전에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다. 연정은 수사 기록을 살펴보았다. 3년 전 가족도 없이 홀로 전당포를 개업해서 살던 그가 김맹기로부터 금거북을 샀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상의를 불러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은 김맹기에게 금거북이를 산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정은 부산으로 가 김맹기를 찾아간다. 김맹기는 분명하게 자신이 금거북이를 팔았다고 얘기했다. 서울로 돌아와 조그만 카페에서 상의를 만났다. 상의는 연정에게 20여 년 전 판결문을 내밀었다. 천천히 읽어보겠다며 연정은 판결문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고 연정은 상일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사무실에 찾아온 상일에게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중년의 남자 한 명과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상일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상일은 홍천 노인 청테이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용의자 변모씨라고 신문에 나온 그 변모씨가 변상일이었다. 그리고 상일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고 8개월의 긴 재판의 결과 변상일의 강도 살인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 신문을 보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연정은 상일에게 전화를 걸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축하했다. 그러자 상일은 연정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기자회견을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일의 부탁에 따라 기자회견을 준비한 장소에 상일이 나타났다. 그는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법정 스릴러 장르에서는 도진기 작가님의 작품은 단연 최고인 것 같다. 당신의 천국. 국회의원 명환의 사무실에 그녀가 찾아왔다.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여자의 체격은 왜소했다. 여자는 전화를 미리 하고 찾아온 박성혜였다. 자리에 앉은 여자는 초콜릿 포장을 뜯으며 최명환에게 권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힘들게 찾아온 손님이라 뜨거운 물에 녹차를 우려 여자에게 내밀었다. 명환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정신문화의 정화를 외치며 살아온 사회운동가였다. 국회의원이 된 그는 지역구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TC 외곽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지역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했다. 마주 앉은 성혜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기자
눈알이 없는 그녀의 왼쪽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을 죽였다며 얘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현재 29살인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그 TC에서 살아왔다. 아버지는 영화판에서 촬영 스태프로 일을 했었다. 항상 가난한 생활을 했던 그녀의 가정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집을 나와 혼자 살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글쓰기에 재능이 있던 그녀는 글을 쓰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대학에 가서 글 쓰는 법을 배우고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좀처럼 빛을 보지는 못했었다. 그러다 작가 지망생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한 사람이 한 말에 충격을 받은 후 그녀는 드라마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삼류 막장 드라마 각본을 쓰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그녀의 작품은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고 연이어 드라마의 흥행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드라마가 잘 나가던 때 시민단체의 고발로 그녀는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의 모욕적인 태도로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모욕감을 느끼고 창문으로 투신해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깨어났다.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다리도 잃은 채로 그녀는 깨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명환이 쓴 컬럼을 읽게 되었다. 정신의 도덕성을 해치는 문화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글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살을 생각했다. 다만 혼자 죽기는 억울했던 그녀는 그 컬럼을 쓴 명환을 찾아왔다. 자신이 죽을 때 함께 데려갈 사람으로 명환을 선택했음을 알게 된 명환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러나 그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다. 완전 범죄. 피의자 석지연은 36세의 미혼 여성이었다.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숨진 여성은 마사지 샵에서 일하던 28살의 박미래였다. 검사인 나는 미래가 사망한 날의 상황을 석지연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지연의 주장에 의하면 그날은 미래가 술에 취해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기에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래가 토사물을 몸에 묻힌 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속옷을 벗겨 씻기고 밖으로 끌고 나오니 미래는 코를 골기도 해서 뇌출혈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내가 확인한 것은 그 후 석지연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미래를 차에 싣고 근처 공터로 차를 몰고 가서 시간을 때우는 모습이었다. 경찰의 송치 제명은 과실치사였다. 그러나 의대를 포기하고 검사가 된 나는 석지연의 행동이 이상하기만 했다. 미래에게 들어있는 보험이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미래는 생명보험에 들어있었다. 나는 석지연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미리 보고도 병원 치료를 일부러 지연시킨 석지연의 죄를 밝히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공판에서 나는 사건의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인을 찾게 되는데, 법정에서 기소한 검사와 피의자의 심리전이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다. 애니. 이 책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중편 소설이다. 금사원 박사는 꿈으로 영원한 인생을 경험하는 영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이 실험의 인간 실험자로 자원한 동화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특별하게 고안된 프로그램이 뇌관과 뉴런에 연결하여 꿈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 장치를 박사는 만들었다. 박사는 이것을 인공꿈 즉 AD라고 불렀다. 조금 전 8시간의 수면 동안 동화는 60년이 넘는 한 인생을 생생하게 꿈으로 꾸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8시간이지만 꿈에서는 60년이 넘는 시간을 생생하게 살았다. 박사의 말에 따르면 영생에 가까운 그 무언가라고 했다. 현실 세계에서 별 볼일 없던 동화는 박사의 이 실험 제안에 바로 수락을 했다. 박사는 뇌를 조종하는 이 인공 꿈을 프레디라고 불렀다. 동일하게 프로그래밍된 프레디는 모든 개별 사람들의 뇌를 자극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모든 꿈들은 천차만별로 다른 꿈이 되었다. 실험대로 동화는 8시간의 수면으로 인생을 경험했고, 다음 실험이 준비되면 또 부르겠다는 박사를 연구실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는 수민을 만나 이 실험에 대해 얘기했다. 둘은 친구 사이였지만 사실 수민은 동안을 좋아하고 있었다. 둔한 동안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온 동안은 실험에서 경험한 인생의 성공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동안은 사랑을 하고 싶었다. 다음 실험에는 연애로 프로그래밍된 꿈을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박사의 연락을 받고 연구실로 찾아간 동안에게 박사는 조그마한 칩을 손에 들고 그를 맞았다. 그 센서를 뇌에 이식하면 매번 번거롭게 연구실로 찾아와 장비를 세팅할 필요가 없이 프레디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뇌에 간단한 수술로 칩을 이식하고 집으로 돌아온 동화는 밤에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에서 평생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스타일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사귀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애니였다. 학교에서 여자친구 애니가 벼랑간 알 수 없는 단어를 말하더니 사라졌고 그 순간 꿈에서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원래대로라면 꿈에서 죽어야 꿈이 끝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왜 죽지도 않았는데 꿈이 끝이 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꿈의 오류를 박사에게 전하자 박사는 다시 잠을 자면 꿈이 이어질 거라고 했고 그 말대로 꿈은 이어서 흘러갔다. 그런데 애니와 데이트를 하던 중 애니가 동안을 2층에서 밀어버렸다. 그리고 떨어져 땅바닥에 누운 동안에게 다가온 애니가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꿈에서 숨을 헐떡이며 저항을 하던 동안은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엔 낡은 천장에 찢긴 벽지가 보였다. 박사는 꿈에서의 공격으로 육체에 문제가 생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목을 조르던 것이 실제로 생생하게 느껴졌다면 그 꿈을 꾸는 사이에 현실에서 누군가 동안의 목을 조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수민뿐이었다. 가상 꿈 프로그램과 살해 이도의 관계는 밝혀질까? 이 책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행복한 남자. 남자는 소개팅을 했다. 망했다. 상대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이다. 소개팅에서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보았다. 예상외로 여자에게 답장이 왔다. 문자가 여러 차례 오고 가다 둘은 통화를 했고 다음날 만나게 되었다. 생각보다 털털한 그녀와 가까워지고 사귀게 되었다. 여자를 사귀는데 남자는 돈이 필요했고 프리랜서 작가라 수입이 변변치 않았던 그는 적금을 깨고 여자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했다. 그러다 점점 여자의 연락은 뜸해지고 남자는 어느 애완동물 가게에서 거북이를 보고 그것을 사서 키우게 되었다. 여자는 어느 때부터인가 그의 문자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과 항상 함께 해주는 거북이가 좋았다. 수족관에 얼굴을 담그고 거북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총 5편의 단편 소설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역시 도진기 작가님의 작품들은 재미있다.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읽어보길 추천한다.